됐나? 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이거 우리 그때 너랑은 안 했구나. 보통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런 경향을 알고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의 특징, 당연히 우리가 일제강점인 거 알잖아. 일제강점인데 보통 이분이랑 조금 대립되게 이육사라는 시인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육사 둘 다 저항이야. 저항 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라고 한다면, 윤동주 시인도 저항이긴 한데 조금 자기 내면적으로 있잖아. 내면적으로 성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뭐 옛날엔 적극적 저항이다, 소극적 저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알아두면서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옛날엔 심지어 막 이육사는 남성적, 윤동주는 여성적 막 이런 말까지 썼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고 조금 더 내면이랑 성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윤동주 시인은 딱 그냥 성찰 이 단어를 딱 알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우선 작품의 선정 이유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여기서도 그냥 나와버렸지, 현실 인식과.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잖아. 거기다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자아성찰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육첩항 이런 말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태도 성찰, 이렇게 이 태도를 바탕으로 이제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의 작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했어.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또 괴로운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이다.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 당연히 부정적이지, 이것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계속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 자, 이제 윤동주를 볼게요. 시인이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성찰의 의식을 담은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뭐 서시, 자아상, 별에는 밤이 있고,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들어가면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이분이 아까 성찰이라 그랬잖아. 그럼 자기를 반성하는 얘기, 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 그래서 고백적이고 반성적이다 연결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잘못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물론 내 잘못이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시대에 저항한다라는 거, 이게 저항적이라는 말을 같이 안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재는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이 너무 안 좋아. 현실이 안 좋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시도 어렵게 써야 되는데 나는 시를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주제는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극복 의지가 있잖아. 이런 저항 같이 연결하면 돼. 특징을 보면 여기는 문제 나오기 편하죠. 두 자아의 대립과 두 자아라면 나의 내면적 자아와 뭐 현실적 자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 윤동주랑 이상이라는 시인의 시가 나오잖아. 그럼 자아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자아고 하나는 그걸로 극복하려는 긍정적 자아, 이 두 개를 그냥 비교하면 되고, 결국에 그 두 자아가 다 나잖아. 그럼 대립하니까 힘들지. 그러다가 화해를 통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시상을 정리하는 게 나오고,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자아 알고 상징적 시어 알고 감각적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먼저 다 보고 전체 구성으로 들어갈게. 여기까지 있다. 자,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야. 쓰여진 시 이렇게 돼서 이게 쉽게 써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자, 이제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뭐라고 말을 해준대. 뭐라 그러냐면 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지.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나는 남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거. 자, 그래서 밤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연결지으며 이제 암울한 시대 상황이고 이제 일제강점이니까 일제강점이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그리고 밤이라서 내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야. 육첩방이라는 거는 그 일본의 그 다다미 빵 있잖아. 다다미가 6개 깔린 거를 말을 하는데 이제 남의 나라다.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나왔어. 시인이라는 직업이, 그치? 시인이라는 것은 슬픈 천명이래. 슬픈 천명이라는 건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이잖아. 아까는 애초에 시인은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야. 슬픈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러니까 쓰는 게 좋지만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본다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왜 이 삶이 슬프냐라는 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할 실질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칼로 싸우고 막 누군가가 죽어가고 힘들고 막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있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글쓰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거기에 대항을 하기엔 너무나 미약한 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적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번 적어볼까? 이러고 있지. 땀내와 사랑내가 고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누가 보내주셔야 돼? 돈을 누가 보내줘? 내가 학생이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시겠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보내주시는데 땀내와 사랑내, 아주 고생해서 돈을 보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족의 노고와 사랑이 있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봉투를 받아서 어디냐면 이제 대학 노트를 끼고 아 대학교 다니는구나, 유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거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건 현실과, 그러니까 옛스러운 것을 배우는 거잖아.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거는 뭐 옛날 것,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 이렇게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막 이런 거, 이런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는 현실에 뭔가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이제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낀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부모님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런 공부, 이런 가치 없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지.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 상실감이 더 크다는 거지. 상실감. 나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나와 있었던 좋은 사람들은 다 지금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이렇게 나지.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이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잖아. 가라앉는다, 무기력, 좌절, 하강의 이미지는 무조건 좀 부정적이지. 그래서 난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 침전이라는 단어도 안 좋죠. 또 홀로, 좀 외롭겠네. 무슨 점 보는 것 같지 지금 이렇게. 아니야.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그치?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면 사실 시나 이런 어떤 문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건데, 현실이 힘들면 시도 어려워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시를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뭔가 기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자기를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행위 자체를 그냥 쓰는 행위 자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뭐 도움이 될까,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반성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현실, 인생은 살기 어려운 이런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시를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게 이거 괜찮은 것인가 라고 이제 성찰을 하지. 그러면서 다시 뭐라 그러냐면,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해.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도 나왔어. 그치?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치? 행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런데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아니라서 이걸 수미상관이라고는 안 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시를 봤을 때 한번 인식을 했잖아. 아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라고 인식을 했는데 다음번에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했잖아. 그럼 우리가 재인식이라는 말을 하거든. 내가 그런 거 알고 있었는데 나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재인식을 했을 땐 사람의 어때? 태도나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이랬기 때문에 재인식을 다시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속살거리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럼 뭐뭐인데 그런데 라고 했어. 그럼 뒤에서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래 맞아, 난 이걸 다시 한번 인식을 했어. 그래서 일련의 변형과 반복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행도 바뀌었으니까 현실을 재인식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까지는 난 지금 남의 나라에 있어. 그리고 난 지금 너무 슬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좀 괴로움을 느끼고 이랬다면 지금은 달라졌다? 속살거려. 그래 맞아, 지금 나는 이런 곳에 다른 나라에 있지. 그러면서 뭐랬냐면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아 버렸대. 그럼 어때? 지금까지 했던 혼자 고민하고 이랬던 거와는 다르게 어떤 행동을 했지.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라는 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잖아. 빛을 밝혔다는 거는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내몰고 어떤 의지가 생긴 거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대. 난 기다리겠어. 이제까지 막 반성만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나 그냥 기다릴래 라고 말했는데, 이 기다리는 게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건 당연한데 이 사람도 여기서 무조건 지금은 힘이 들지만 이거는 바뀔 게 분명해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분명히 좀 더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미래가 좀 더 긍정적일 거야 라는 걸 알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최후의 나라는 건 이제 바뀐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면적 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등불은 당연히 어둠을 몰아내는 이제 희망과 극복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대. 그러면 봐봐, 손을 내민다는 행위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지. 그럼 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애가 그 이전에 막 반성이나 하고 슬퍼하고 이랬던 나겠어? 아니면은 야 뭔가 바꿔보자 이러는 애겠어? 당연히 바꿔보자는 애겠지.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게 나, 긍정적 나라는 거야. 내면적인 나. 나는 이제 시대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나야. 그게 나, 현실적 자. 이제까지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던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작은 손이라는 게 너무 예쁘잖아.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막 반성도 하고, 그치, 그랬겠지. 힘들었지. 반성도 하고 위로도 주고 이렇게 이런 걸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처음으로 조금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두 자아가 화해를 하고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밑에 다시 볼게. 여기 전체 구성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 1연에서 4연은 이제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회의감을 느껴. 그러다가 계속 일제강점기에서 시를 쓰는 게 괜찮나? 부끄러움을 느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왜 희망이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 무조건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현실 극복에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상징적 시어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 볼게. 밤비와 어둠 딱 봐도 안 좋잖아. 어둠의 이미지야. 하지만 등불로 어둠을 내어밀고 우리는 아침을 기다린다 그랬잖아. 밝음의 이미지.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는 부정적 시대 현실 일제강점기를 말하고, 이제 밝음의 이미지는 희망, 그리고 나의 극복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악수를 하면서 타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인데, 현실의 나는 아까 당연히 세모잖아. 현실적인 자아, 암울한 시대상에 무기력하게 살았고 이제 나 이래도 되나? 막 부끄러움을 느꼈던 나라면, 이상의 나는 내면적 자아로서 야 우리는 이제 아침이 올 거야, 그걸 기다리자 라고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를 지닌 이제 이상적인 나지. 그럼 얘네가 최초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는 분열된 자아가 화해를 했고,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의 감상은 이렇게 보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넣어준 걸까? 근데 한번 볼게. 뭐 인상적인? 뭐 이건 인상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그럼 이제 확인 문제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이 작품에는 화자의 자아 분열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긍정적 나와 현실적인 부정적 나가 나오고요.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무력한 자신,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반성한다. 앞에서 나오지, 그치? 앞부분에서. 그러면 담비는 좋아 나빠. 우리 나쁘다 그랬잖아, 그치? 안 좋은 현실을 나타낸 데있으니까 세모.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의 해소를 뜻하는 시어는 악수다. 우리 이제 화해했어 이러고,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시어는 시대처럼 올 아침인데, 시어라고 했으니까 단어 하나를 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윤동주랑 이육사랑 같은 시대인데,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은 둘 다 저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저항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이런 차이가 있어서 같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할까, 같이 묶어서 많이 나와. 그럼 여기를 보면 지도방 안에 이육사의 광야는 광야 나왔네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를 제재로 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어쨌든 여기서 극복 의지가 나와, 그치? 광명의 세계, 광명이라는 건 밝은 세계잖아. 이 세계를 염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럼 아까도 비슷하지 않냐? 그분도 다가올 아침,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미래지향적이잖아.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낸 저항시이다. 둘 다 저항시야. 이 작품을 감상하고 쉽게 쓰여진 시와 그 시의 화자와 어조 및 태도, 결국에 태도는 둘 다 저항적이긴 한데 말투나 이런 게 조금 더, 누구는 조금 좀 부드럽다? 이분은 되게 강인하고 강건하다? 이런 차이들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비교해서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공부해보자 라고 했어. 이제 보면요, 이거 참고자료 다 보고 들어갈게. 먼저, 자, 이 작품은 광야의 모습을 여기, 그럼 또 이제 시험 포인트 나왔네.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다.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거 극복 의지가 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극복 의지. 그리고 여기서는 시어가 주는 분위기나 서술어의 종결어미 봐봐. 야, 그랬으랴? 뭐 했으리라. 뭐뭐 했다. 되게 어때?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 왜 남성적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야, 그랬냐? 막 이런 거잖아. 뿌려라, 명령 막 하고 있지. 하리라, 의지 막 느껴지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조를 파악해 본다. 또한 두 작품에서 아까 윤동주의 시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서도 뭐뭐 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막 이렇게, 그런데 뭐뭐 해볼까? 막 이런 말도 들으러 간다, 이런 다랑 여기서 길을 열었다, 굉장히 단정적이지. 그치? 막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막 이런 거 비교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육사 시인도, 근데 두 분 다 되게 안타까운 게, 봐봐, 44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이분 45년에 돌아가셨는데 광복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 좀 안타깝지. 그래서 시인이고,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비운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이죠. 이분 봐봐, 저항인데 강렬한 저항이지라는 말이 있지. 그리고 민족정신 이러는데, 이분, 이 이육사 시인한테 붙어서 나오는 말이 지사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약간 한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한문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대. 그래서 약간 지사라는 게 선비 느낌이잖아. 강건한 선비. 그래서 민족정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했대. 그리고 아까 윤동주 시인은 그게 자기 본명인데, 이육사 시인은 지금 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야. 이분이 어떤 감옥에 잠깐 들어갔던 일이 있어.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일본인들이 이 이육사 이 시인의 형제들을 의심한 거야. 의심을 당한 거지. 그래서 잡혀서 들어갔어.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닌데도. 근데 되게 좋아하면서 들어갔대. 내가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걸로 잡혀 들어가더니, 그래서 그때 번호가 264번이어가지고 이 이육사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었고, 우리 시 먼저 보고 가면 자유시시 서정시 똑같고요.
봐봐, 의지 똑같은데, 아니 저항이 똑같은데 의지가 있어, 그치? 의지가 좀 더 강렬하다. 아까 강렬한 저항이다라고 했고, 방향인데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의지와 신념, 뭐 하리라 막 이런 거 느끼지, 뿌려라 하리라 이런 거 느껴지지.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추이.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 아까 나왔잖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썼다 이렇게. 종결함이 뭐뭐 하리라 막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서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각 연을 균등하게 4년씩 배열했다라는 거야. 여기도 세 줄 이렇게 세 줄, 여기 세 줄 이런 식으로 써서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보여?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악성을 형상화했다라는 건 음악성이 보통은 현대시는 내재율이라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리듬이 느껴지잖아. 그런데 이분은 음악성을 형상화했다. 아예 눈으로도 잘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구체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시를 보면 이 시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그 옛날에 내 동생이 막 성당 다니면 남자 후배들이 있잖아. 그럼 걔네가 막 까불거나 이러면 야, 눈 감아봐 이렇게 한다? 그럼 걔네가 왜요? 눈 감아봐. 깜깜하지? 막 이래. 네,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까마득하다 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이런 게 생각이 나. 걔는 왜 어릴 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까마득한 날이라는 건 보여 안 보여? 그치? 그렇게 옛날이라는 거야. 까마득한 날에, 야 까마득하다 완전 옛날에 이런 말이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거는 천지개벽이라는 거. 그럼 어때? 이 세상이 처음 생겼어 이런 거야. 그럼 진짜 옛날이지. 태초라는 거지. 써보면 태초의 시간을, 이건 태초의 시간을 얘기해. 첫 번째 연은 태초의 시간을 말하는데,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도 들렸겠니? 그러면 봐봐, 들렸으랴 서리법 쓰면서. 그러면 다구는 소리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야, 다구는 소리도 없었던 시대야 라는 얘기는 생명의 기척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딱 하늘만 딱 열린 그 시대야 이거거든. 그러면 어때? 완전히 진짜 옛날이지. 자,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면 딱 얘기해줄게. 그러다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연모에서 휘달릴 때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지각운동 있잖아. 우리가 과학에서 멘틀의 대이동 막 그러면서 지각운동 생기면서 막 땅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이제 막 지금의 막 형상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잖아. 이거야. 태초가 열린 뒤에 이제 멘틀의 운동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산이 생기고 뭔가 움푹 패이는 곳이 생기고 그럴 때를 말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그러니까 완전 그것도 옛날이잖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차마 여기는 범할 수도 없는 곳이야. 태초에 신성성이 있고 이런 어떤 소중한 곳이어서 아무도 여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어.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곳이라는 건 내가 있는 이곳. 그럼 어디야?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야. 조선을,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야? 태초가 시작된 곳이었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엄청난 곳이지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아까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한다라는 거 사람처럼 얘기했으니까 의인법 같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음이라는 건 빛과 어둠이거든. 그럼 빛과 어둠 이건 뭐냐면 아침, 밤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아침밤을 지내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시간의 흐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 세월이 흘러갔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웠다 줬대. 그럼 계절은 눈에 보여. 물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말하지만 계절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 그것이 피었다 줬다라는 거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잖아. 그것처럼 이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나타냈어. 추상이 구체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왠지 알지? 추상의 구체화. 시간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피었다 졌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화 있으니까 추상의 구체화. 자, 시간의 흐름 그리고 추상의 구체화. 이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져서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러다가 드디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시작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강물의 흐름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말을 하거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 강물이 계속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역사가 시작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물이라는 건 역사와 문명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봐봐. 1년에서도 아직 사람이 없어. 2년에서도 사람이 없고 3년에서야 이제야 이제 역사가 시작돼. 인간의 역사가.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있어. 이렇게 시작된 나라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때? 1, 2, 3년만 봐도 이 광야라는 곳은 엄청난 곳이지. 원시성이 있고 신성성과 순수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이곳이야. 그럼 엄청난 곳인데 지금 이곳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게 엄청난 곳인데 이곳의 상태 지금 눈이 내려.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면 이거 일제강점을 나타내잖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곳인데 감히 니네가 지금 침탈했어. 지금 현재 눈이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향기는 홀로 아득해. 그치? 근데 매화향기라는 건 여기서 지키려는 의지 이런 건데, 이게 있긴 있는데 홀로 아득하다고 하는 건 약간 멀리 있어. 방법이 가까운 건 아니지. 근데 홀로 외롭게 있고 아득해, 멀리 있어.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야. 이렇게 엄청난 광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잠깐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그렇다고 내가 안 좋으니까 체념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대. 딱 의지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건 나중에 뭔가 수확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 그런 말 있지. 뭐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내가 여기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심는 거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수확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씨앗이라는 건 내가 심는 어떤 희망의 씨앗인데, 가난한 노래라는 건 조금 지금 힘들긴 힘들다, 이런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난해도 어쨌든 씨를 뿌리겠다라고 어떤 희망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항과 투쟁의 씨앗을 심는데, 왜 여기가 희생정신이냐면, 이 씨가 자라나고 뭔가 수확을 하게 됐을 때 그 수확을 하는 사람이 나야?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희생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뿌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비록 내가 이걸 갖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희생정신까지 나왔어. 그러면 봐봐. 다시 이 씨를 언제 수확하냐면, 다시 천고의 뒤에. 너무 진짜 몇 년 뒤도 아니야. 1000년 뒤라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야. 그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야. 하지만 이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아니라 1000년 뒤에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해방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엄청난 의지가 있는 거야. 다시 천고에 대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대. 그럼 그 초인은 어쨌든 딱 봐도 좋아 보이지. 그럼 이 사람은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도 좋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뭘 부르겠어? 그치, 노래를 부르지.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씨를 미리 뿌려 놓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이거 있잖아. 옛날에 어떻게도 문제가 나왔냐면, 봐봐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른다. 이 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야? 초인이 하는 거지. 노래를 초인이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야?
초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는 사람. 이게 어렵나? 화자. 내가 그 사람 언급을 안 해서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내신에서 문제 어떻게 내면 그럼 부르는 건 누구냐? 초인이고. 그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건 누구냐? 화자다. 화자가 뭐 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씨를 뿌려라가 야 니네 씨 뿌려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씨를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요런 것도 나왔어. 이를 뿌리는 건 내가 나에게 명령 하는 거지. 내가 나에게 야 잠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백마 타고 있는 초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더라도 뭔가 수학할 게 있어야지 수학을 하잖아. 수학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시를 뿌려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시야 이게. 그래서 엄청난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여기서는 목 놓아서 부르는 건 노래를 부른다. 그치? 그럼 목 놓아 노래를 부르는 거는 초인이 부르는 거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러니까 화자다. 그치? 화자가 부르게 한다. 이런 거 얘기 기억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언제든 청고의 뒤에라도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초인이라는 사람은 조국의 광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나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까마득한 날은 과거, 현재는 부정적인 거. 그치? 이렇게 하자면 그러니까 까마득한 날은 신성인성이 있고 순수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원시성이 있었던 엄청난 이곳. 그리고 지금은 안 좋아. 근데 청고일은 어때?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시가 가지는 이제 어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에 확실히 의지 딱 느껴지지. 근데 쉽게 쓰여진 시는 나는 그랬어 이래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아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어조가 나오고 방야는 의지적인 어조를 가져 어떤 태도를 가졌냐.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이런 강한 의지라는 것. 그리고 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이건 똑같아. 그치? 자아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우선 느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거를 극복해봐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강한 의지다. 여기서는 그냥 의지다. 이렇게 이 정도를 비교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건데요. 감상의 정리 보면 여기 지도 방법부터 볼게. 감상의 정리에서는 시인의 모습이 고백적으로 투영된 시적 화제의 고민과 반성적 태도. 이거 그러니까는 쉽게 쓰여진 시 말하는 거죠. 고백적으로 투영된 고민, 반성적 태도, 그리고 현실 극복에 대한 자세와 믿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라고 했어.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과 고민이 고백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이다. 식민지 지시인으로서 상황이 너무 안 좋지.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으며 이 자아성찰을 통해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와 마침내 오게 될 광복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말, 그리고 육첩방, 남의 나라에서 이건 전부 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가 나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쓰기를 통해서 자신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 이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이걸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 자아는 안 좋다 그랬잖아. 반성적 자아가 좋다 그랬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등불, 어둠, 아침 등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시어가 많이 나오는데 등불 좋다 그랬지, 어둠 안 좋고 아침 좋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 최후의 날, 이거 나 긍정적 나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무조건 광복은 올 것이다 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윤동주 씨의 표현된 이 부끄러움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찰하는 시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옆에 작가 볼게. 지식창고 여기서는 윤동주의 시에 사용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윤동주의 작품의 이러한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라 그랬어. 윤동주의 시에는 부끄러움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와.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지식인 청년의 끊임없는 참회와 성찰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윤동주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움, 그러니까 끝없는 참회와 성찰, 이걸 부끄러움으로 나타내었고, 욕됨, 그러니까 모욕되다 이런 거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리고 미움, 그리고 괴로움 등의 정서로 연결해서 표현하였다. 이 미움이라는 거는 그 뭐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해. 우물을 내가 봤더니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게 거기 비친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다 내가 그냥 간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가다가 생각해보니 또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런 말을 하지. 가엾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욕됨, 미움, 괴로움들이 나오고, 윤동주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서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그리고 반성, 그 연민의식, 그 불쌍하다, 뭐 가엾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미래의 삶을 규정하게 된다. 윤동주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로 어떤 기준이 된 거지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이것,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의 삶과 시를 지탱해주는 근원적인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랑 이제 같이 보면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상의 시에서도 막 자아가 두 개가 나와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소재로 자아의 분열 양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받을 줄 모르라는 말을 하거든. 왜냐면 거울 속에 나니까 이렇게 내밀면 쟤도 똑같은 손을 내밀잖아. 그래서 서로 악수를 못해. 여기서는 화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시가 있고, 공황수라는 거는 이제 퇴락한 고궁의 옥자 앞에서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암울한 역사를 두 개 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뭐 그걸 비교해보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오늘은 이거랑 방야라는 시를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건 여기까지로 끝낼게. 이렇게 끝낼게. 자, 여기 딱 볼게. 이 시에는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 누구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랬지? 그 남의 나라에 가 있는 학생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한 반성적이라고 그러고 설찰적이라고 그럴까? 얘가 다 뭐 원하는지 볼게. 둘 다 되네. 반성적, 그리고 또는 똑같은 말이야. 성찰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 시에는 똑같이 나왔네. 현실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약간 좀 무기력하고 힘들어하는 애지. 시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적 자아라는 말을 나왔을 거예요. 내면적, 본질적 아니고 내면적. 내면적. 근데 이거 내면적 자아에다가 반성적 자아라고 해도 되고 성찰적 자아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이랑 대응되는 거는 내면적 자아가 더 어울려. 그리고 이 시는 여기 대비가 뭐가 나냐면 뭐 어둠, 등불, 뭐 밤,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상징적 시어를 대비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했다. 이 말 나오면 돼. 상징적 시어.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는 육첩방이었던 거지. 육첩방. 여기 딱 육첩방이라는 말도 일본에 있구나. 이거 우리가 딱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육첩방이 맞죠. 자, 그리고 그럼 시간적 배경은 뭐가 나왔지? 밤. 이때는 그럼 밤비라는 말을 써야 되나? 시어니까 나왔던 단어 자체를 쓰면? 아니면 밤 또는 밤비. 이거는 조건을 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철없이 보이네. 자, 이 시의 화자는 시가 쉽게 쓰여지는 기쁨이야? 이 기쁨은 너무 철없지 않냐? 그치? 기쁨을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래도 되나? 이러고 있다 그랬어? 이 시는 시의 반복과 변형이 드러나는 거는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이거 수미상관이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이거 수미상관 나오면 안 된다? 6번에, 그렇지. 수미상관은 아니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눈물과 위안을 통해
두 자아가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이 시간이어서 얘가 이런 성찰을 하기 시작한 거야 라고 했잖아. 이거 밤이라는 말. 근데 이거 밤인지 밤비인지 보고 가자. 얘가 원하는 게 밤비. 이거 단어라고 했으니까 붙여놨으니까 밤비라고 해야겠다. 왠지 알겠지? 시를 붙여놨어. 시어를. 그럼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 등불을 이제, 그러면 이거 시군이 등불을 밝혀라고 해야 되나? 등불을 밝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시구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정말 확실하게 단어만 써라 하면 등불인데 시구라고 하면 등불. 이거 등불만 썼네 여기서는. 그럼 등불만 쓰자 우리는. 이렇게 노력, 등불.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조국의 강국. 이거는 시대처럼 올 아침이 돼야 되겠지. 시대처럼 올 아침. 근데 이것도 단어로만 하면 그냥 아침만 써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준다라면 어떤 조건을 줄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단어로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라는 말을 안 줄 것 같다. 시어라고 주겠구나. 시어를 써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쓴 것처럼 밤비, 등불, 아침 이렇게 쓰고, 이건 아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어물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이렇게 9번이나 10번을 단어가 아니라면은 무슨 어절로 줄 거란 말이야. 뭐 두어절, 세어절. 그럼 두어절 쓰면 등불을 밝혀, 얘는 세어절 쓰면 시대처럼 올 아침, 이렇게 세어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어. 뒤로 넘어가시고요. 얘는 나는 뒤에 보고 할 테니까 너는 아까 쓰면 돼 같이. 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쉽게 쓰여진 시는 자유시면서 서정시라는 것. 자유시라는 건 형식이 자유롭다. 서정시는 뭐 감정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고백적이다. 그러니까 반성하니까 고백하지. 반성하니까 고백적 어조를 트고, 근데 이분도 확실히 저항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제재는 뭐냐면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기쁨 아니고 아까 뭐라고? 부끄러움이라고 했어. 부끄러움. 그래서 시를 이제 이 시를 쓰는 거야. 자기 성찰을 통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 아무튼 극복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특징. 두 자아의 대립과 결국엔 뭐해? 화해한다 그랬지? 화해.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요.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뭐 어둠, 아침, 등불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거 시적 의미를 강조했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뭐 시각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보면 1년, 4년도 안 좋고 5년, 7년도 안 좋다가 8년부터 이제 좋아진다 그랬잖아. 자, 1, 4년은 슬픔이야.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끼고, 5에서 7년은 부끄러움을 느끼죠. 일제 강점기 시에서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 시가 왜 이렇게 쉽게 쓰여지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8년부터는 현실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의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핵심 강의 보면요, 화자의 자아분열과 화합인 게 현실에 나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이상적인 나는 내면적 자아로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녀 약수를 청하지. 최초의 약수 좋다 그랬죠.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졌다. 그리고 시어의 대립, 밤비와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 그래서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나타내고, 등불과 아침은 밝은 거잖아.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를 나타내. 그래서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가 뭐냐?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살기가 어려운데, 삶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왜 시는 쉽게 쓰여질까? 이렇게. 일본 유학 중에 화자는 일제의 민족 탄압이 극심해짐에 따라 자신이 하는 공부가 의미 있는지를 고민하며, 왜냐면은 시를 쓰는 것 자체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너무 나약하단 말이죠. 아니면 되게 뭐랄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포용력 앞에서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